4만 년 전, 인류가 출현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은 끝없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문명의 발전을 일으켜왔다.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다. 하지만 끝없는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은 이제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2005년 11월 13일) 중국 지린성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벤젠 공장의 폭발 사고 때문이다. 최초로 밝혀진 발암물질 벤젠. 사고가 난 지린시와 인근 하얼빈시는 한순간 유독물질의 무방비로 노출됐다.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과 해룡장성을 관통하는 숭화강. 강물로 흘러들어간 벤젠은 숭화강을 오염시켰고 중국 정부는 즉각 식수 공급을 중단했다. 피해자는 중국만이 아니다. 인접 국가인 러시아에도 비상이 걸렸다. 80km의 기름띠는 러시아의 아무르강까지 흘러갔고 하바르프스크 지방 정부는 2005년 12월 16일 긴급 상황을 선포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해 봄, 얼어있던 물이 녹게 되면 발암물질 벤젠의 오염띠가 강물을 타고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계속 그게 냄새가 나고 그게 이제 자연에 침투가 되게 되면 그 환경에 그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젠은 다른 물질보다도 독성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젠의 공포는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에도 벤젠이 존재한다. 2005년 5월 17일 환경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도곡동의 대기 중 벤젠 수치가 3.52 ppb로 일본 대기 기준의 3.8배, 유럽 기준의 2.4배를 넘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치는 공장지대와 인접해 있는 안산 정왕동보다 높은 수치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의 오염 지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서울시 대기과. 이곳에서도 벤젠 수치는 조사된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11월 아마 29일에서 12월 2일까지 정도로 아마 시료를 채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그쪽 그 지역에서 저희가 5분 데이터로 측정을 하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고 그 수치가 0.8 ppb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측정 결과는 약 0.8 ppb. 환경부의 발표보다 무려 4배 이상 낮았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수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2002년에 기 환경부가 많이 늘렸기 때문에 2005년 10월 10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현장. 그리고 중장기적인 조직 혁신과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을 해서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벤젠에 대한 대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그 측정 자료를 내놨는데 전혀
그 수치가 전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될지 불신이 가거든요. 그리고 신임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자료를 분명히 내놓고 그게 맞지 않으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또 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대기중 벤젠 기준은 1.52 ppb. 일본은 이보다 더 낮은 0.94 ppb다.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3.522 ppb. 그 유해성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대략 한 벤젠의 0.3 ppb 수준에 노출이 되면 약 한 100만 명 중에 6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3.522 ppb라는 수준은 그거보다도 약 한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100만 명 중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어디를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아파트. 한강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더 많은 주거 공간이 필요했고 아파트 높이는 점점 올라만 갔다. 더불어 자동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서울 도곡동은 2000년 이후 강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네 중 하나가 됐다. 특히 규모와 시설 면에서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도곡동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자 부의 상징이다. 이런 도곡동의 벤젠 농도 3.522 ppb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열흘간의 공동조사에 들어갔다. 측정기는 총 3곳에 설치됐다. 교통 흐름이 많은 도곡역 사거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앞 대로변. 그리고 가로수가 시원하게 뻗어있는 양재천로. 측정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의 출근 시간과 출근 시간이 지난 10시부터 11시까지 2번 이루어졌다. 3군데 장소에서 하루 2번, 3일 동안 총 18회 측정이다. 벤젠을 만들거나 벤젠을 이용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의 벤젠 측정과 달리 대기 중의 벤젠 측정은 고효율 흡착반을 이용한다. 미세한 수치까지 잡아내기 위해서다. 측정 결과 교통 흐름이 많은 도곡역 사거리는 1.25 ppb, 주상복합 아파트 앞 대로변은 1.05 ppb, 가로수가 많은 양재천로가 1.52 ppb로 가장 높은 양이 검출됐다. 3군데 모두 서울시가 측정한 0.792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검출됐다. 서울시의 측정 수치가 제작팀보다 낮은 이유는 뭘까? 제작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의 대기 측정소를 찾았다. 측정소의 위치는 3층 높이의 동사무소 건물 옥상이었다. 지상으로부터 약 10m 이상의 높이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제작팀의 1차 측정 위치보다 훨씬 높았다. 궁극적으로 그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목적이 대기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이 사람에게 얼마큼 위해성을 주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니만큼 그 정확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에서 잰 측정치와 서울시 대기 측정소 높이에서 잰 측정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교통 체증이 시작되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서울시 대기 측정소와 비슷한 높이의 3층 옥상에서 측정해 보았다. 결과는 0.98. 지상에서 잰 1차 측정의 평균치보다 0.3 ppb 낮은 수치다. 이 결과는 저희가 지상 세 곳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 지상 세 곳의 결과가 모두 1.05 ppb 이상으로 좀 검출되고 있어서 지상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벤젠의 농도는 좀 더 낮게 검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자동 측정망의 결과보다는 실제 사람들이 우리가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벤젠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높이와 벤젠 수치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논문은 높이에 따른 벤젠 농도의 차이를 잘 말해준다. 3m 높이에서 측정했을 때 6이었던 수치가 14m로 올라가자 2.9로 뚝 떨어졌다. 서울시가 제시한 도곡동 지역 벤젠 농도와 제작팀이 직접 측정한 수치와의 비교에서도 그 차이는 그대로 드러난다.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그 벤젠과 같이 그 유독성 확실한 발암 물질 같은 것은 대기 환경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는데 이 지금 대기 환경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측정은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확실히 내놓지 않거나 이걸 정직하게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 자료를 가지고 이 기준을 설정을 합니까? 벤젠의 최대 배출원은 자동차다.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휘발유에 첨가되고 차량의 배기가스에서도 배출된다. 뿐만 아니라 휘발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와 자동차를 수리하는 차량 정비소도 심각한 배출원이다. 벤젠은 실내에서 쓰는 접착제와 페인트, 염료와 합성세제는 물론 기름때를 빼는 데도 사용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벤젠은 대부분 석유나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지만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무, 인조 가죽을 만들 때처럼 합성 물질을 만드는 데도 빠짐없이 들어간다. 문제는 휘발성이 강하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것이다. 즉, 모르는 사이에 벤젠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벤젠은 피부나 오염된 물을 통해서도 흡수되지만 대부분 호흡을 통해 흡수된다. 간으로 흡수된 벤젠은 몸속의 산소를 만나 중추신경계에 유독작용을 일으키는 페놀 등과 같은 독성이 강한 중간 물질로 바뀐다. 특히 다른 대사물질이 지질 성분이 강한 골수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데 반해 기름질을 녹이는 벤젠은 골수의 지질 성분에도 쉽게 침투한다. 문제는 이렇게 침투한 벤조퀴논이라는 중간 대사물질이 DNA 고리를 끊거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이 유발되는 것이다. 우리가 유전자가 사람이 염색체가 23쌍 46개가 있는데 그 염색체가 이제 그 세포가 성장을 하면서 이게 분화를 하거든요. 분화를 할 때 이게 똑같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 나눠지는 과정에서 염색체의 어떤 한쪽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염색체에서 관련되는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체 기능 같은 것이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서 일부가 세포에 이제 손상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백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벤젠은 최근까지도 산업 현장만의 문제라고 알려져 왔다. 그조차도 2002년에 와서인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공식적인 첫 번째 역학조사에 따르면 벤젠을 취급하는 11개 공장의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총 7명의 백혈병 환자가 발견됐고 그 중에서 5명은 95년 이후에 발병한 경우였다. 벤젠이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지 50여 년이 지난 최근에야 벤젠의 유독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북 외관의 한 골목. 김종점 씨는 집이 아닌 식당에 있다.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나간 지 9개월째. 이렇다 할 기술이 없다 보니 식당 주방일로 버는 수입은 늘 빠듯하기만 하다.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김종점 씨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남편의 작업 환경이 발병 요인임을 밝혀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성실하기 그지없던 박동규 씨. 하지만 20년의 공장 생활이 안겨준 건 갑작스런 죽음뿐이었다. 여느 때처럼 작업장에서 벤젠을 다루던 박동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징후를 보였고 바로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리고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005년 12월 14일 산재 판정이 내려졌다. 정말 건강했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산도 좋아하고 돈을 진짜 돌아가실 이유라고는 저희는 아빠 일하시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 마스크 있잖아요. 일반 마스크도 아니고 그 특수한 마스크를 껴도 숨을 쉬기조차도 힘들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넉넉하게 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찾아온 가장의 사망. 아빠 모두 피스에도 그렇게 살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가족이 됐어요. 벤젠은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올해 나이 31살. 최용환 씨는 백혈병과 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벤젠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글리맥 먹고 피부에 좀 그러니까 대충 이제 알죠. 벤젠 나이인 거. 어떤 게 어떤 나이 어떤 물질이 정확한 건 몰라도 이제 간단한 거는 웬만한 건 알고 있으니까요. 원래 그럼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런 위험성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몰라놓으니까 맨손으로 만지고 그랬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성인 발병률보다 소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에서 연구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안 되고 그 안 돼 있는 가운데서 그 수를 추정한다는 게 어렵죠. 문헌에서는 그 두 관계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과 벤젠과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화학 공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던 용환 씨. 10년 동안 벤젠 파이프를 자르면서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벤젠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기준치는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1946년 100ppm이던 작업장 내 벤젠 기준은 50년 만에 200배 강화됐다. 미국의 노동부 역시 71년 10ppm이던 작업장 내 벤젠 허용 기준을 1987년 1ppm으로 낮춘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교. 독성학과 스미스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1ppm이라는 기준도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Well, there'd been studies of people who were exposed to very high levels, quite a number of them, showing clear effects. And then there had been studies of people exposed to very, very low levels and seeing no effects. But nobody had really studied this group in the range of 0.2 to 1 ppm. 벤젠을 사용하는 신발공장 근로자 240명과 벤젠을 사용하지 않은 의류공장 근로자 140명을 비교한 결과 신발공장 근로자의 백혈구 수치가 1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 don't really know, but we know that there's really no safe, it appears that there's no safe level. So there's no level that I'd be comfortable with you saying today, oh, you can be exposed to that, it won't be a problem. 프랑스에선 더욱 놀랄만한 결과가 발표됐다. 주유소 근처에 살았던 경험만으로도 벤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Mais chez l'enfant, il n'y a pas d'exposition au benzène autorisée. Normalement, on n'est pas exposé au benzène. Mais dans l'essence, il y a un peu de benzène. Et est-ce que les enfants qui habitent à côté des stations sont plus souvent à respirer du benzène que les autres? C'est une question. 클라벨 박사의 연구는 주유소 주변 아이들의 소아 백혈병 발병률에 관한 조사였다. (280명의) 소아 백혈병 환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 정도인 30명이 태아 때나 어린 시절에 주유소 근처에 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시로 많은 차량들이 멈추는 주유소. 주유 도중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벤젠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Si on trouve un lien, alors il y a déjà des mesures qui ont été prises dans notre pays, notamment pour faire que les pompes soient mieux protégées, qu'il n'y ait pas de régurgitation au moment où on met de l'essence. Il y a des choses qui sont toutes simples, comme ne pas faire passer les poussettes des enfants juste sur les pots d'échappement, des choses qui diminuent la teneur en benzène des gaz d'échappement. 벤젠과 일반 환경에 관한 조사는 이것뿐이 아니다. 이탈리아 바레세 지방에선 도로와 집의 거리에 따른 소아 백혈병 발병률도 조사됐다. 자동차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큰 도로와 주거 환경의 연관 관계를 밝힌 것이다. 조사 결과 도로와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아 백혈병 발병률은 높았다. 도로와 집이 가까울수록 교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는 이탈리아의 연구는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재건축 재개발 바람. 최근 5년 사이엔 초고층 아파트 건설 바람까지 더해졌다. 지나친 난개발과 인구 증가로 건물은 점점 더 높게 올라만 가고 좁은 땅에 집중적으로 건물을 세우다 보니 도로와 아파트는 바로 인접돼 버렸다. 즉 자동차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벤젠에 도시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2005년 5월 17일 환경부의 발표는 단지 2005년 만의 상황이 아니다. 서울 공기의 이상 징후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다. 현대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공기의 벤젠 농도가 석유화학 공장지대인 울산보다 높다는 것이다. (2001년에도) 충격적인 발표는 계속됐다. 5일간 진행된 시민단체의 환경탐험에서 무려 5.4 ppb, 유럽연합의 대기 중 벤젠 기준치보다 3.6배 높이 검출됐다. 지난 2002년엔 서울에서도 강남의 대기 중 벤젠 수치가 발표됐다. 대치동의 공기 중 벤젠 농도가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서울역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시내 중심가보다 강남의 벤젠 수치가 더 높은 이유는 뭘까? 도곡동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캔슬벨이 여기 요 학교 여기 뒤에 여기거든요. 아 그럼 이거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 이게 구충 그 앞에 지금 청실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29층 적어지고. 강남 도곡동의 과밀화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0년. (14채의) 주상복합 아파트 중 2000년 이후에 무려 9채가 준공됐다. 인구 요임 역시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도곡동이 두드러졌다. 차량 통행량도 강남구가 전년에 비해 2003년의 경우 하루 4,000대가량이 늘어났다. 자동차 등록 대수도 불과 5년 사이 3만 대 이상 증가했다. 차량 통행량에서 서울역과 1, 2위를 다투는 광화문. 2003년 광화문의 차량 통행량은 하루 평균 12만 대로 도곡동의 하루 평균 통행량보다 무려 3만 대가 많다. 통행량만 놓고 본다면 광화문 사거리의 벤젠 수치는 도곡동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의외였다. 도곡동의 3일 평균 측정치보다 오히려 0.4 ppb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 환경부가 발표한 서울역과 도곡동의 분기별 측정치에서도 드러난다. 오히려 차량의 통행량은 굉장히 많지만 광화문의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길도 넓고요. 그리고 바람의 풍향도 좀 환기가 좀 잘 되는 그런 공간의 특징을 갖고 있고, 도곡동의 경우에 주상복합 고층 건물들이 서 있고 상대적으로 차량들이 사거리에서 정차가 좀 많이 되고, 이런 어떤 차이에 의해서 오히려 차량량이 많은 광화문 사거리보다도 도곡동 지역이 벤젠의 농도는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바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풍동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제 건물을 축소한 무용을 세우고 연기를 흘려보면서 바람의 방향과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할 거냐, 어거지게 배열할 거냐, 하나 더 갖다 줘. 첫 번째 실험은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건물과 바람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연기는 별 정체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 사이로 바람의 통로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건물을 엇갈리게 배치했다. 그리고 같은 방향에서 연기를 흘려보냈다. 건물 사이로 빠져나가던 연기가 뒷건물에 부딪히자 역류하기 시작했다. 뒷건물이 바람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엔 좀 더 큰 대형 빌딩 모형을 세워보기로 했다. 건물 뒤편으로 연기가 정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선 어떨까? 실험팀은 D자형으로 모형을 세워 연기를 흘려보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갇혀서 정체되는 현상이 뚜렷이 보였다. 건물의 배치 형태에 따라서 디귿자형 배치인 경우와 위험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오염의 정체가 단지 내에서 심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정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바람의 흐름이 빨라서 정체가 되지 않고 언모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정체가 심해서 오염의 정체가 안에서 소용돌이가 많이 생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작팀은 도곡동과 같은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해보기로 했다. 북서쪽에 매봉산 모양의 산등성이를 만들고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배치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흘려보냈다. 고층 건물에 부딪힌 연기는 방향을 바꿔 휘몰아치는가 하면 일부의 경우 건물의 벽을 타고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갇혀버린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지형 같은 경우, 즉 산을 넘어가는 경우는 산 뒤쪽에서 많이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겨가지고 정체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물들의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서, 단지 내부에서 특히 정체되는 현상이 양 심한 걸로 보여집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발령되는 오존주의보. 작년 한 해 오존주의보는 전국적으로 156회 발령됐다. 2003년 48회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오존은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벤젠 같은 유독물질로 인해 만들어진다. 작년 한 해 오존주의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질소산화물이나 벤젠 같은 유독성의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그만큼 늘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벤젠과 같은 대기 중 오염물질을 초고층 아파트들이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곡동 주민들이 즐겨 찾는 양재천. 이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공기는 어떨까? 여기 뒷산만 올라가서 구룡산만 올라가서 봐도 수목 현상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아래 타워플레이스 여기 한 뭐 10층, 15층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래로 쫙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 운동을 해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안 깨끗하니까 더 이렇게 폐 활량량을 안 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오는 바람을 큰 건물들이 차단을 많이 하긴 하죠. 암만 해도 계속 생기잖아요. 높은 건물들이요. 우리가 걷다 보면 이게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친다 그러나 이 사이로 이렇게 통하지 않아 갖고 더 저쪽에서 이렇게 확 오는 느낌이 이렇게 가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은 바람이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저쪽에 갈까? 여기 안 통하니까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고층 건물이 있을 때. 근데 이 사이를 좀 떨어뜨려서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더라고요. 건물 지을 때. 과연 시민들이 직접 느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도시가 막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야 돼. 한강변에서 측정한 풍속은 초속 10m. 날씨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6, 7m다. 그렇다면 한강변의 풍속과 초고층 아파트 앞 풍속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사람들이 호흡하는 키높이 상공에선 초속 1m 이하의 바람이 측정됐다.
한강변 같은 한강은 사실 바람돌이 역할을 하는데요. 한강변에서 강하게 불던 바람들이 도심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층 건물들이 바람의 유입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바람들이 고층 건물에 차단이 되면서 도시 상공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한강은 바람길의 역할을 하지만 도심의 고층 건물에 의해서 막혀버린 바람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속 10m 정도로 불던 바람이 고층 건물에 부딪히면서 초속 1m 이하의 바람으로 풍속이 바뀐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차량 통행량이 월등히 높은 광화문이나 서울역보다도 강남구 도곡동의 벤젠 수치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현장 조사를 거쳐 얻은 통계치를 기초로 도곡동의 건물 배치와 도로를 그대로 본딴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 대로변과 좁은 길 등 상황이 다른 10여 군데에서 풍속을 측정한 후 시뮬레이션에 대입시켰다. 색이 붉을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하고 색이 파랄수록 바람의 세기는 약함을 의미한다.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사이사이엔 약풍을 가리키는 파란색이 표시됐다. 풍속에 따라 오염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북서풍을 실험해보았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오염물질 알갱이가 고층 빌딩의 벽에 부딪히면서 뭉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의 밀집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이 건물 사이에 갇혀서 아예 움직이지 않고 정체됐다. 북서쪽으로 지금 매봉산이 이제 가로막혀 있고 타워 패치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들이 아주 밀집된 구조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사람이 호흡하는 그 지상 2m 높이에서의 그 바람은 상당히 약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강남 지역의 그 연평균 풍속이 1.6m인 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상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바람은 이보다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도로의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그런 벤젠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오염물질들이 쉽게 상층부로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 한강. 한강변의 첫인상은 바로 강변의 아파트다. 우선은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여기 여의도와 상암 쪽이거든요. 근데 여의도 쪽으로는 바람이 약해요. 그 사이사이에 높은 건물이 많으니까. 예, 답답합니다. 저 한강변에 이제 높은 그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 이제 저 남산을 바라본다든가 그 주위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가 많이 제한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꼭 이제 뭐 콘크리트 벽 속으로 이제 움직이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상에 찌든 스트레스도 풀 겸 탁 트인 풍경을 기대하고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겐 결코 달갑지 않은 첫인상이다. 외국에서 누가 손님이 와서 한강 유람선을 같이 타잔 말 좀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볼 게 아파트랑 뭐 공사하는 현장이랑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항상. 엄마 여기는 집이 너무 많이 보여. 거기 부산은 그냥 바다하고 섬만 보였는데 여기는 엄마 집이 너무 많아 그러네요. 재미없어요.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아파트하고 차밖에 거의 안 보여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인구만도 약 1,500만 명. 더군다나 서울의 동네들이 고층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서울의 공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얼만큼의 벤젠에 노출되는 것일까?
제작팀은 셀러리맨 2명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백형원 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는 흡연자다. 이재영 씨는 도보로 출퇴근하고 담배를 피지 않은 비흡연자다. 백형원 씨의 집. 측정 시간은 기상 시간인 새벽 6시부터 일과가 끝나는 밤 10시까지다. 백형원 씨는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폈다. 벤젠은 담배가 타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2년) 전 포업 영업을 시작하면서 아침 출근 준비도 빨라졌다. 실내에서 발생되는 벤젠의 배출원은 담배 외에도 벽지나 바닥재, 가구도 포함된다. 백형원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준공된 지 15년이 됐고 가구도 새 가구가 아니라서 비교적 적은 수치가 검출됐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백형원 씨는 벤젠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 연료에서 나오는 벤젠은 물론이고 차 안의 시트를 포함한 내장재에서도 벤젠이 나온다. 특히 새 차면 더욱 심하다. 백형원 씨는 출근하는 길에 주유소에도 들렸다. 가득 넣어주세요. 차 안팎으로 벤젠에 노출된 상태다. 사무실은 여의도. 집에 있는 무학재에서 사무실까지 막히지 않으면 30분 정도 걸린다. 백형원 씨가 출근하는 동안 차량 내부에서는 1.63 ppb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검출됐다. 사무공간의 벤젠 배출원도 집과 비슷하다. 하지만 책상이나 사물함이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많고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도 벽지보다는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백형원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금연 건물이다. 그나마 담배로 인한 직접적인 배출은 없는 셈이다. 백형원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선 거실보다는 높고 차량 내부보다는 낮은 수치가 검출됐다. 사무실에서 근무한 3시간, 고객을 만나기 위해 외근을 나간 6시간, 이동을 위해 차 안에서 보낸 4시간. 백형원 씨 하루 평균 벤젠 노출량은 2.37 ppb였다.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이재영 씨는 20-30분 거리를 걸어서 출근한다. 벤젠 측정기는 가방에 부착하고 호흡하는 높이의 측정관을 맞췄다. 여기 제가 원래 수지 살다가 왔는데요. 수지는 이제 경기도고 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공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양재천도 있고 해서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고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재영 씨 하루 벤젠 검출량은 1.01 ppb. 백형원 씨보다 절반 이상 적은 수치였다. 그리고 벤젠에 의한 그 개인적인 어떤 노출 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흡연력인데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갑 이상 정도의 흡연을 하시는 분이었고 IT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이런 비흡연자였습니다. 셀러리맨을 동행 측정하면서 밝혀진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주된 배출원을 찾아 벤젠량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실외 벤젠의 주된 배출원인 주유소. 주유를 하는 동안 고객 입장에서의 벤젠 검출량은 최고 90 ppm이 나왔다. 1 ppm은 1000 ppb이므로 90 ppm은 9만 ppb인 셈이다. 그렇다면 직접 기름을 넣는 주유원은 어떨까? 외국의 경우
자율주유를 할 때 호스로부터 최소한 1m 이상 떨어질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최고 195 ppm. 주유원이 노출되는 양은 고객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율주유하면서 휘발유에서 휘발되어 나오는 이 벤젠을 포함한 다양한 방향적 독성 화합물들이 많이 방출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자율주유자가 이러한 독성 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실정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수년 전에 그 자동차 자율주유로 이 모방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한 결과 저희들 거의 한 1000ppm 넘게는 1000ppm 가깝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하는 것은 실외에서 벤젠의 주된 배출원이 자동차나 주유소라면 실내 벤젠의 주된 배출원은 바로 담배다. 흡연 전 벤젠 수치는 0이었다. 담배는 타들어가는 과정에서 40여 가지의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벤젠이다. 특히 담배는 연기를 빨아 마심으로써 체내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흡연 직후 과연 벤젠은 어느 정도 검출될까? 흡연 전 0이었던 수치는 무려 50 ppm까지 올라갔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25개 피를 핀다고 가정했을 때 배출되는 벤젠 중 절반 이상이 체내에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외 공기 못지않게 실내 공기에서의 벤젠이 중요한 건 바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유치원을 다니기 이른 3살 연지도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 여느 아이들의 방처럼 연지의 방에도 장난감이 가득하다. 그래서 겨울에도 항상 지금까지 추운 날씨에도 환기를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거실도 그런데 애기 방이 장난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더 좀 매캐한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중간복 그 베란다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집이 좀 매캐하고 애기 방은 조금 더 매캐하고. 여기 발색인가요? 아이들이 흔히 가지고 노는 블럭이나 장난감은 플라스틱이나 합성검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색색깔의 유성 물감까지 칠해져 있다. 연지의 방엔 10개월 전 이사를 오면서 책장과 책상 등 새 가구를 들여놨다. 측정 결과는 거실의 2배였다. 이 검출된 농도의 수준 자체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거실과 비교를 할 때 일반 거실은 좀 공간이 넓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기도 좀 잘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대개 아이들 방은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비좁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했던 시기가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난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측정한 이 아이 방의 경우에는 특히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각종 인형들이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그 안전용 쿠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용 쿠션 같은 경우도 대개 이제 화학적인 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벤젠의 어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오히려 벤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방의 환기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번엔 실외 공기와 실내 공기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여의도와 대치동, 은행 2곳을 선정했다. 대부분의 상업 공간이 그렇듯 조사한 은행 역시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벤젠의 특성상 도로 가까이 있는 상업 공간일 경우 실내와 실외 공기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측정 결과 은행 2곳의 평균은 광화문 일거리의 벤젠 농도와 같았다.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실내와 실외 공기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때 설계 당시부터 바람길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로 강북 뉴타운의 경우 바람길을 고려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외부 공기의 신선도를 높여가지고 실내 공기질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물이 앞을 막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건물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건물 후면에서 생긴 어떤 기류 정체, 그로 인한 어떤 오염 농도의 상승,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거주자들이나 아니면 건물 사용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건축 설계 과정에서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바람길을 열어서 자연의 바람을 모두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en you're having a romantic dinner and you're looking at the candle between you and your partner, what you're looking at actually in the center of the flame is benzene. So every time you burn something, benzene is made. And so we can't set the background at zero because there's always going to be some. So what we have to do is take it to as low as possible given appropriate controls. 실질적으로 강남구 도곡동 지역은 주변에 굉장히 양호한 녹지라든지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ppb 이상의 어떤 그런 벤젠 오염 농도를 보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 반해서 바람의 유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쉽게 확산되거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건축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너무 높게 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이제 받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경우에 결국에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높이에서의 바람은 거의 이제 불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염된 그런 공기들이, 상당히 오염된 바람들이 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차가 많으니까 원래 좀 공기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음을 많아가지고요. 저희 학교는요 개인적으로 되게 추워요. 여기가 더 공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감기도 잘 모르고 그냥 좀 딴 데보다는 공기가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공기가 나빠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하고 달리 환절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항상 환자 숫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런 대기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명산이나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은 좀 덜 와요. 근데 여기 도곡동에 사는 애들은 정말 자주 와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온 경우 혹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오신 경우 주로 시골이나 그 공기가 좀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 특히 서울 쪽으로 들어오신 경우가 피부 증상이나 혹은 비염 증상, 천식 증상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도시는 개발과 발전의 대표적인 이름이 됐다. 편리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시로 집중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함을 찾아 또다시 도시로 모여들었다. 외풍 심한 단독주택보다는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 아파트가 좋고 많은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자가용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 편리함을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은 더 강한 유독성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발암물질 벤젠을 피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탈출 혁명. 벤젠 공장 폭발 사고는 중국인들에게 결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길이 80km에 달하는 거대한 오염띠가 덮친 승화강은 벤젠이 기준치의 29배나 검출되는 등 죽음의 강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자각하는 순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3.522 ppb) 벤젠의 경고에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다.